한국, 일본, 대만은 서로 다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약한 형태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때 보이는 모습에는 몇 가지 공통된 흐름이 있다. 세 나라 모두 성장 속도는 예전만큼 빠르지 않은데 생활 물가는 고집스럽게 높은 상태로 유지된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경제는 느려졌지만 지갑이 가벼워지는 속도는 멈추지 않는 것이다. 이 세 나라가 공통적으로 겪는 또 다른 특징은 수출 의존도가 높고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에 쉽게 흔들린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반도체라는 거대한 나무의 가지를 세 나라가 함께 나눠서 잡고 있는 모양인데, 원자재 가격이 오르거나 미국의 금리 정책이 변하면 물가 압력이 그대로 생활비로 전이되기 쉽다. 하지만 세 나라가 보이는 차이점도 분명하다. 먼저 한국은 물가 상승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체감되는 나라다. 외식비, 교통비, 교육비처럼 서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비용이 크게 오르기 때문에 작게 올라가도 크게 아프게 느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가계부채가 높아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환경에서는 소비가 빠르게 위축된다. 마치 집집마다 대출이 많은데 난방비가 올라가는 겨울이 온 것처럼 부담이 겹쳐지는 형태다. 반면 일본은 오랜 디플레이션을 겪다가 겨우 물가가 오르기 시작한 상태이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와도 체감이 한국과는 다르다. 일본은 임금이 잘 오르지 않아 조용히 배만 고파지는 느낌의 정체된 물가 부담이 나타난다. 일본의 스태그플레이션은 튀지 않고 마치 미지근한 물이 서서히 데워지는 것에 가깝다. 경제는 약하게 회복하지만 임금은 고착되어 생활 개선 속도가 매우 느린 것이 특징이다. 대만은 비교적 안정된 물가와 강한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어 충격이 세 나라 중 가장 약하게 전이되는 편이다. 대만은 집안에 비상식량이 많아 갑작스러운 바람이나 비가 와도 버틸 수 있는 형태와 비슷하다. 하지만 대외 의존도가 워낙 높아 글로벌 경기 둔화가 이어지면 수출이 줄고 성장률이 눌리면서 한국과 비슷한 구조적 압력을 받게 된다. 즉, 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잦아들면 안방에 있는 사람도 조용히 초조해지는 형태다. 정리하자면 세 나라는 모두 저성장과 물가 부담이라는 공통의 겨울을 겪고 있지만 한국은 더 차갑고 일본은 서서히 스며들고 대만은 상대적으로 얇은 겨울을 지나고 있는 셈이다. 이 차이는 각 나라의 임금 구조, 가계부채 수준, 산업 경쟁력, 그리고 경제 체질의 탄탄함에서 비롯된다. 각기 다른 두께의 옷을 입고 같은 겨울을 걷고 있는 세 나라. 공통된 길을 걷고 있지만 체감하는 추이는 서로 다르다. 한국의 향후 5년은 느린 속도로 전진하면서 생활비 부담은 계속되는 시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IMF, OECD 한국 당국 전망을 종합하면 단기 2026에는 저성장에서 점차 회복하는 흐름이 예상되지만 연평균 성장률은 과거 고성장기와 비교하면 낮게 대체로 1%대 초중반 수준 머무를 공산이 큽니다. 물가는 전망상 목표치 약 2% 주변에서 비교적 안정되나 에너지, 식료품, 주거비와 같이 생활에 밀접한 품목족별로는 오름세가 체감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예측은 IMF와 OECD의 최신 리포트 및 중앙은행 경제기관의 전망과 일치합니다. 정책 측면에서는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는 성장 지원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 강화, 특히 반도체, AI, 첨단 소재 등 전략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공공펀드 조성 움직임입니다. 다른 하나는 금융가계 안정성 관리로서 고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억제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투자 유도 기조와 동시에 가계부채 감독 강화 움직임이 관찰됩니다. 금리 통화 정책은 완만한 정상화에서 신중한 완화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당국은 물가가 심하게 치솟지 않는 한 성장 보완을 위해 단계적 금리 완화를 시도하겠지만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 구조 가계부채 GDP 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은 금리 인하 폭과 시기를 제약합니다. 중앙은행이 금융 안정을 동시에 고려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5년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 세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경제는 천천히 가지만 생활비, 특히 주거, 식료, 에너지 비용은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 가계부채 리스크는 항상 그림자로 남는다. 정부는 산업투자, 특히 반도체 등로 성장을 띄우려 시도하되 분배주거 문제는 풀기 어려운 숙제로 남는다. 일향후 5년 동안의 한국 경제는 빠르게 회복되기보다는 천천히 전진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기관들의 전망을 종합해보면 성장률은 과거처럼 높지 않지만 그렇다고 본격적인 침체라고 할 정도도 아닌 애매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경제가 느리게 움직이는 동안 실생활에 직접 닿는 식료품, 에너지, 주거비 같은 생활비는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치 걸음은 느린데 맞바람은 계속 강하게 부는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국은 가계부채라는 큰 짐을 짊어지고 있어 금리가 조금 내려가더라도 그 부담이 구조적으로 남아 개인들에게 계속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반도체 AI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을 이끌려 하겠지만 산업의 성장 속도가 곧바로 국민의 체감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개인이 어떤 전략을 준비하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재정 계획에서 배 바닥에 난 구멍을 막는 일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빚이라는 구멍을 방치하면 어느 순간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와 사람을 위태롭게 만듭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이나 고금리 신용대출과 같이 위험성이 큰 구멍부터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배 안에 항상 충분한 물과 식량을 준비해 두듯 생활비 여유, 비상금, 작은 규모의 배당이나 임대, 수익 같은 꾸준한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면 갑작스러운 위기가 와도 배가 쉽게 뒤집히지 않습니다. 사이드 잡이나 소액 배당 ETF라도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생활비 구조를 손보시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연비를 높이듯 같은 소득으로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주거비, 통신비, 보험료, 전기 구독료처럼 고정비를 잘 점검해 줄이는 것만으로도 배의 무게를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새는 돈을 막으면 경기 변동이 심한 상황에서도 훨씬 안정적으로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또 직업적인 역량을 어떻게 가져갈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매출을 올리는 능력보다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개선하는 능력이 더 강한 경쟁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화 도구를 다루는 능력, 데이터, 이해력, 비용 관리 역량은 어떤 업종에서도 기업이 가장 원하는 능력입니다. 재정이 어려워질수록 기업은 효율을 만들어주는 사람을 더욱 오래 붙잡아 두려 하기 때문입니다.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에는 마치 집을 지을 때 방풍막과 비상구를 함께 두는 것처럼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 유동성 자산으로 안전망을 만들고 배당 리츠 임대 같은 현금 흐름 자산을 조금씩 늘리며 해외 ETF나 혁신 산업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액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안정적입니다. 한국 경제는 특정 산업 중심의 성장이 강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자산을 몰아넣기보다 여러 축을 균형 있게 가져가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주거 계획 역시 5년 단위 시나리오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한 집 구매보다는 임대와 자가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본인의 현금 흐름과 부채 부담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계산해보는 것이 위험을 줄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 변화 역시 꼭 지켜보셔야 합니다. 반도체 AI 첨단 제조업 분야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분야의 기술을 배우거나 투자 시 흐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결국 향후 5년은 빠르게 돈을 버는 시대라기보다 버티는 힘을 가진 사람이 더 강해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구조를 다져두시면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한층 더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15년은 마치 긴 항해를 떠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바람이 언제 강해질지, 파도가 어디에서 밀려올지는 알 수 없지만 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항해의 안전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로드맵은 배를 점검하고 항해를 시작하고 먼 바다까지 나아가는 순서처럼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12개월 단기은 항해를 나가기 전 배를 꼼꼼히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배 바닥에 구멍이 나 있다면 아무리 좋은 돛과 키를 달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고금리 부채를 먼저 갚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변동금리 대출이나 신용대출처럼 물이 빠르게 새어 들어오는 곳을 먼저 막아야 배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동시에 비상금 36개월치를 확보하는 것은 배 안에 충분한 식량과 물을 실어두는 일과 같습니다. 바다가 잔잔하다면 쓰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폭풍우나 암초가 나타났을 때 이 비상식량이 생명을 구합니다. 지출 패턴을 점검하고 고정비를 줄이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배에 불필요한 짐이 많으면 속도가 느려지고 연료도 빨리 닳 듯 월세 통신 비보험료 구독 서비스처럼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지출을 줄이면 훨씬 가볍고 기동성 있는 재정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시기에 소득을 다변화하는 시도 역시 작은 노를 하나 더 장착하는 일과 같습니다. 사이드 잡이나 프리랜스 수입이 크지 않더라도 항해 중 갑자기 바람이 멎을 때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1에서 3년 중기 단계에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항해를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큰 파도를 만나더라도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금 흐름 자산을 소액이라도 구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배당 리츠 소형 임대 수익처럼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는 자산은 배의 아래쪽에 무거운 추를 다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파도에 흔들려도 중심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는 스킬 업그레이드도 필수입니다. 자동화 도구나 AI, 공급망 이해 같은 역량을 갖추는 것은 난항에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나침반을 업그레이드하는 것과 같습니다. 산업이 바뀌어도 길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해외 ETF나 다양한 자산으로 다각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방향에서 폭풍우가 몰아쳐도 다른 방향의 바람이 배를 지탱해주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주거 계획을 구체화하고 대출 구조를 최적화하는 과정은 항해 지도를 다시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의 배로 어느 항로를 선택해야 안전한지, 무리한 방향 전환이 아닌지 미리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35년 중장기 단계는 먼 바다로 나아가는 시기입니다. 이미 배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뼈대를 더 단단히 다지고 항해 효율을 높이는 정비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산 구조와 세금 구조를 정비하는 것은 마치 배의 엔진과 돛을 점검하는 일과 같습니다. 엔진 소모가 심한 곳은 없는지, 돛의 각도를 어떻게 조정해야 바람을 더 잘 받을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연금 최적화나 절세 구조 정리는 앞으로 맞닥뜨릴 수 있는 바다의 기류 변화에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재무설계사나 세무사 같은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경험 많은 해양 항해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이해하는 분야에 한해 소액으로 기회, 자산을 확대하는 단계도 이 시기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 트렌드를 미래의 작은 섬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그 섬에 미리 깃발을 꽂아두는 정도의 접근이 적절합니다. 무리하게 큰 배를 몰아 정박하려고 할 필요 없이 탐색적 투자로 가볍게 접근하는 것이 먼 항해에서 균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준비한다면 한국 경제가 약한 스태그플레이션 속에서 천천히 움직이더라도 개인의 삶과 재정은 파도에 휘둘리기보다 안정적으로 항해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등불과 튼튼한 배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해두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버티는 힘을 갖게 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는 연령대별 재정 전략을 세울 때 수치 기반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0대는 사회 초년기이므로 소득 대비 50% 정도는 생활비로, 20에서 30%는 저축과 비상금, 나머지 2030%를 소액 투자와 자기 개발에 나누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00만원이라면 생활비로 100만원, 비상금 저축으로 40에서 60만원, 투자 스킬 업그레이드에 40에서 60만원 정도를 배분할 수 있습니다. 투자 대상은 장기 성장형 자산, 예를 들어 ETF 주식 해외 지수에 소액씩 분산 투자하고 자기 개발에는 온라인 강의나 자격증 준비를 포함하시면 좋습니다. 30대는 가계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시기이므로 소득 대비 생활비 50에서 55%, 저축 비상금 25에서 30%, 투자 경력 개발 15에서 20% 정도를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400만원이라면 생활비 200에서 220만원, 저축 비상금 100에서 120만원, 투자 및 자기 개발 60에서 80만원 정도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투자 자산은 안정성과 성장성을 함께 고려해 배당 ETF, 소형 임대, 해외 ETF 등으로 나누고 직업적 스킬 업그레이드에는 자동화, AI, 데이터 분석과 같은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40대는 소득과 지출의 정점이 겹치는 시기이므로 생활비 50에서 55%, 저축 비상금 20에서 25%, 투자 재테크 20에서 25% 정도를 권장드립니다. 월 소득이 600만원이라면 생활비 300에서 330만원, 저축 비상금 120에서 150만원, 투자 재테크 120에서 150만원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투자 리밸런싱과 포트폴리오 점검이 중요합니다. 배당 리츠 소형 임대 같은 현금 흐름형 자산을 중심으로 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해외 ETF나 혁신 산업에는 소액식 투자의 균형을 맞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50대는 은퇴 전 마지막 설계 구간으로 생활비 50에서 55%, 저축 비상금 25에서 30%, 투자 재테크 15에서 20% 정도를 권장드립니다. 월 소득 700만원 기준으로 생활비 350에서 385만원, 저축 비상금 175에서 210만원, 투자 재테크 105에서 140만원 정도를 배분하실 수 있습니다. 은퇴 대비 연금, 절세 상품, 현금 흐름형 자산 비중을 높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단기채, 예적금, 배당 ETF 등 안전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0대 이상은 소득보다 자산 관리와 현금 흐름 확보가 핵심이므로 생활비 45에서 50%, 저축 비상금 30에서 35%, 투자 재테크 15에서 20% 정도를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500만원이라면 생활비 225에서 250만원, 저축 비상금 150에서 175만원, 투자 재테크 75에서 100만원 정도로 나누어 계획할 수 있습니다. 연금과 배당, 이자, 수입 중심으로 생활비를 자동화하고 의료비와 간병비 등 고령화에 따른 지출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와 재테크는 무리한 고위험 자산보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연령대별로 퍼센트를 기준으로 생활비, 저축, 투자 비율을 나누고 투자 대상과 자기개발, 현금 흐름 확보 전략을 구체화하면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도 생활 안정과 재정적 안전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각 연령대별 상황에 맞게 현실적인 수치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